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양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에는 당연히 시댁 식구들을 며느리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요즘은 각자의 집안은 각자가 알아서 챙기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죠. 저 역시 그런 생각이 컸었고 남편도 저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큰 행사는 참석하겠지만 양쪽이 동등하게 챙기는 것을 원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댁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눈치를 많이 줬죠. 결혼을 할 당시 양가 집안 경제 수준도 비슷했고 저와 남편도 소득이 비슷했는데 그래서 별다른 트러블 없이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양가 부모님의 태도는 전혀 다르셨어요. 친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셨는데 엄마가 부지런하게 일하시면서 돈을 버셨고 용돈을 주셔도 한사코 마다하셔서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은퇴해서 은퇴자금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엄마와 연령이 비슷하셨지만 한 번도 밖에서 일하실 생각은 안 하셨고 자식들이 매달 용돈처럼 생활비를 지원하길 바라셨죠. 그렇다고 돈을 아껴서 쓰셨던 것은 아니셨고 저희 둘이서 쓰는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이 매달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양가 용돈 문제 때문에 다툴 때도 많았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벌이가 둘이서 살기에는 괜찮지만 아이도 낳아야 하고 나중에 전세도 빼고 집 사려면 지금부터 바짝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매달 드리는 용돈을 줄이던지 아니면 명절이나 생신 같은 때만 챙겨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는 용돈도 안 받으시는데 시댁에만 지금 매달 10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 지금이야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쳐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이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용돈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건 어때? 장모님이요. 지금 일 하시고 계시니까 수입이 들어오니 안 들어도 괜찮지만 우리 집은 수입이 없잖아. 저갓집이랑 우리 집이랑은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으로서 그 정도는 챙겨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엄마 아빠가 나 키우려고 지금 드리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 투자했는데 이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엄마도 챙겨줘야지. 아무리 엄마가 거절했다곤 하지만 그럼 엄마한테 동등하게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다음 달부터는 우리 엄마 몫으로 돈 챙겨 놓을래. 그래야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우리 집이랑 시댁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용돈인데 똑같이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장모님이 안 받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드리라는 거야? 장모님은 안 받으시지만 우리 집에서는 원하는 거니까 챙겨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렇다고 매달 수천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우리 원하는 쪽만 먼저 챙겨 드리자. 나중에 장모님께서 일 못 하시겠다 하시면 그때부터 챙겨 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똑같이 반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정이 없지 않아? 결혼을 하기 전부터 남편은 시댁에 용돈식으로 돈을 보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은 갑작스럽게 용돈을 끊는 건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그 전에 들였던 돈의 액수를 따져보니 어쩔 때는 10만 원, 많을 때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보냈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몇 배는 더 올려서 드리는 게 너무나 괘씸했지만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에 드리는 만큼 따로 친정에 드릴 돈을 모아두겠다고 말을 했죠. 남편도 여기에는 동의를 했지만 용돈에서부터 차이를 두는 것을 보고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시간이 흘러 시부께서 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발견 당시 말기였고 시한부로 3개월 선고를 받았던 상황이라 경황 없이 보내드리게 되면서 전에 들어두셨던 보험에서 이것저것 보상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거기다가 시부께서 가지고 계셨던 자금도 꽤 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댁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지니 당황스러웠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가보니 집안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싹 바뀌어 있었는데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졌구나 싶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직접 꺼내게 되었어요. 아이고, 네 시아비가 나 말년에 편안하게 살다 가라고 그렇게 갔나 보다. 워낙 오래된 가구들이라서 이번에 싹 다 바꿨어. 어때? 바꾸니까 훨씬 낫지? 안 그래도 전부터 바꿔야지 싶었는데 이렇게 싹 바꾸고 나니까 한결 집안 분위기도 살고 얼마나 좋냐? 그래, 오늘 뭐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들이랑 같이 오지. 왜? 무슨 일 있니? 어머님, 안 그래도 저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혹시 남편이 어머님께 돈 빌려드린 적 있으시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번에 남편한테 독촉장이 와서 저도 알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는데 아버님 아프시고 그래서 정신 없으시다면서 빌려달라고 했다던데. 맞아요? 남편이 그래서 대출받아서 어머님께 드린 돈이라고 하던데. 아, 그거? 그래, 맞아. 네 시아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돈 좀 달라고 했었지. 근데 그건 왜? 아니, 걔는 그거 하나 제대로 갚지도 못해가지고 독촉장까지 받게 한 거야? 세상에, 벌써 1년이나 지난 건데도 아직도 못 갚았대? 네가 걱정돼서 나한테 물어보려고 온 거였구나? 그거 나한테 줬던 거 맞아. 내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빌려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 쓴 거 아니고 나한테 준 거야. 아,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남편은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남편 혼자 힘으로는 솔직히 좀 힘들어서요. 일단 그 돈은 모으고 있었던 공금에서 다 갚았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용돈 때문에 말씀드리려고요. 남편이 생각보다 대출받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매달 드리는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출은 너네 사정이고 용돈은 주던 대로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용돈 안 주는 건 절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너네가 마련해서 줘. 그리고 그 돈도 아들한테 빌린 건데 왜 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아들도 용돈 안 주는 거 찬성한다니?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산다고 해서 그러는가 본데 매달 용돈은 효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라고 하는 거니까 나 사는 거랑은 상관없는 거야. 이런 말 하려고 왔거들랑 그냥 가. 시모가 여유롭게 생활하기 시작할 때부터 남편의 대출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빌려간 돈과 신우가 빌려달라고 했던 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떠넘겨버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이걸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돈은 그대로 달라고 하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남편과 이것 때문에도 크게 다퉜고 남편은 자기 앞으로 된 대출은 자기가 어떻게든 갚겠다며 떵떵거렸지만 본 직장만으로는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 부리는 태도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정엄마는 조금이라도 득된 일이 있으면 저희를 불러 좋은 곳에서 음식을 사주시거나 좋은 선물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오랫동안 적금을 해두셨던 게 만기가 되셔서 목돈을 타셨는데 이자가 꽤 높아서 많이 받으셨다며 가족들을 전부 불러 밥을 사주셨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알고선 남편은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장모님, 이번에 받은 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 아까 여쭤보니까 몇 천만 원은 되는 것 같던데, 이자만 몇백 받으셨다면서. 이번에 다른 적금 들어볼까 생각하고 계신다고 나한테 한번 주변에 알아볼 수 있냐고 하셨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지금 적금 드는 이자보다 더 드릴 테니까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당신이 부탁해보면 안 돼? 지금 그게 뭔 헛소리야. 돈을 왜 당신한테 빌려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당신한테 뭐가 있어? 혹시 당신 나한테 말 안 한 대출이라도 있어? 아니면 시댁에 무슨 일 생긴 거야? 아니, 안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새 밤에 잠도 통 못 자고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게 이상했어. 전화 오면 밖에 나가서 받고 왜 그러는 건데? 솔직히 말해봐. 아이, 당신 진짜 화 내면 안 돼. 사실은 엄마가 좋은 투자처에 있다고 투자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고. 내가 돈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좋은 곳이라고 꼬드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투자했거든. 당신한테는 나중에 수익 나오면 말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당신이 생활비 더 넣자고 했잖아. 그래서 무리하다 보니까 대출 받은 거 갚기가 너무 버거워서 엄마한테 투자한 거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못 준다고 하셔서 잠깐만 빌렸으면 안 될까? 아,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정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결혼하고 나랑 뭐 하나 상의하고 한 적이 있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그런 건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안 그래도 시어머님한테 빌려준 돈이며 신우한테 빌려준 돈까지 그거 갚느라 아등바등한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뭐라고? 투자를 했다고? 그것도 어머님 통해서 투자? 아,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리겠다는 거야? 버겁거든. 우리 엄마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당신 엄마한테 말해. 아이, 내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빼면 오히려 손해래. 한 달만 기다리면 수익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섣불리 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엄마도 이번에 재산 다 올인해가지고 투자하셔서 지금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야. 장모님께 당신이 조금만 부탁해줘. 다른 건 내가 장모님께 알아서 설명할 테니까, 어? 그러면 안 될까? 남편은 또 저 몰래 시댁 식구들과 작당 모의를 하고선 나중에 수습이 안 되니 뒤늦게 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도 어이가 없었지만 자꾸만 남편에게 당연히 돈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시모의 생각도 이해되지 않았죠.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언했고, 남편은 알겠다며 수긍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그래서 시댁에서 매주마다 오라며 불러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잘하지 않았죠. 어느 날인가 남편이 시모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꼭 참석해달라고 말을 했다길래 저는 중요한 말인가 싶어 간 적이 있었어요. 너희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가고 나면 이 재산 누가 제일 많이 받겠니? 네 아빠도 이렇게 일찍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내가 지금은 젊지만 사실 언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 받을 생각이 있으면 너희가 지금부터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나 요즘 유언장 매달 쓰고 있어. 매달마다 내 마음대로 유언해 놓고 갈 거야. 그러니까 재산 잘 받고 싶거들랑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가족 모임 똑바로 참석하고 나한테 잘해. 며느리가 못하면 아들 몫은 없어. 에이, 엄마. 뭘 그렇게 말해. 내가 잘하고 있잖아. 와이프가 요즘 바빠서 그런 거지. 엄마한테 잘할 마음이 얼마나 큰데. 그렇지, 여보? 그래도 내가 여기 자주 와서 엄마 보고 있잖아. 아들이 잘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야? 엄마 뜻 알았어. 우리도 자주 오려고 그랬지. 엄마 자식은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지, 엄마? 아들도 아들이지만 나는 며느리가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시하면 되겠니? 그래도 매주는 어렵더라도 와서 밥도 먹고 같이 시간도 보내야 되는 거지. 아들이야 내 뱃속에서 나온 애라지만 며느리는 그게 아니니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니들 결혼하고 나서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어쩜 이렇게 잘해줄 생각도 없고. 하여튼 잘해준 애한테 유산 제일 많이 남길 거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 재산 받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가지고 계신 재산 다 쓰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다 쓰시고 평생 편안하게 살다 가시는 게 우리 소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산 바라고 어머님께 잘해드린다면 그게 더 어머님은 서운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재산 바라고 잘해주라니? 그래도 잘해준 애한테 재산 많이 남겨준다고 하는 거지. 너희가 생각이 있으면 부모를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는 결혼하면 시댁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떻게 시댁에서 서운하게 했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 네가 돈 때문에 그런 거라서 나도 돈 때문에라도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야. 본인에게 더 잘해주는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시모의 말도 황당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선 애가 타는지 매일매일 저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시댁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저에게 눈치를 줬고 하나부터 열까지 시모를 챙기려고 안달이 나 있었죠. 남편 혼자서 시모를 잘 챙긴다면야 저도 불편한 것이 없겠지만 남편은 자신이 하는 것만큼 저 역시 시댁에 잘하길 바랬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희 집에 살뜰한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 생신날이 돼서 저녁에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회사에 일이 터져 늦게 퇴근을 하게 되었고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릴 현금도 찾지 못해 남편에게 50만 원을 찾아달라며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돈도 제 용돈에서 모아서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와,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이래서 결혼하면 친정이 편하다고 하는가 봐. 결혼하기 전에는 언제 독립할까 생각만 했었는데 말이야. 솔직히 시간만 되면 친정에서 한 며칠 푹 쉬었으면 좋겠어. 요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난리네. 당신도 시댁 가면 이런 생각 드니까 자주 가려고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 나는 당신 어머님이 잘해야 유산 많이 준다고 해서 잘하는가 싶었는데, 당신도 시댁이 편하니까 더 자주 가고 싶고 그러는 거겠지? 오늘 오랜만에 집에 가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시댁이라고 해서 갑갑하게 생각했나 싶더라고. 여보, 내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내가 유산 때문에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겠어? 그냥 엄마 보고 싶고 그러니까 시댁에 자주 가고 하는 거지. 거기다가 결혼했는데 나 혼자 가면 엄마가 혹시라도 나 싸웠나 싶어서 눈치 볼 수 있으니까 당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당신까지 잘해야 유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겠냐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 그러게. 내가 좀 예민했었나 봐. 그러고 보니 엄마한테 50만 원 잘 챙겨드렸어? 아까 봉투 본다고 하는 게 내가 깜빡 잊고 못 봤네. 내가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사이가 주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기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당신한테 드리라고 한 건데 잘 드렸어? 요새 엄마가 사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셨거든. 그게 딱 50만 원 정도라 맞춰서 드린 거야. 50만 원? 아, 나 30만 원 드렸는데. 아니, 우리 원래 양가 생신 때는 30만 원씩 드리기로 애초에 약속했잖아. 당신 근데 왜 갑자기 50만 원이야?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도 우리가 계산한 거 아니었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 30만 원보다 더 많이 쓴 건데 왜 50만 원을 드리려고 했어? 난 그냥 넉넉하게 뽑아 놓으라고 한 줄 알고 거기서 30만 원만 드렸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30만 원씩 드리기로 한 약속 맞는데 당신 저번 달 어머님 생신 때는 100만 원 공금해서 빼서 드렸잖아. 기억 안 나? 난 그래서 그 약속 그냥 안 지키기로 한 건가 싶어서 그렇게 준비한 건데. 그리고 50만 원 공금해서 뺀 것도 아니고 내가 모아서 드린 거야. 애초에 30만 원 맞출 거였으면 어머님 생신 때도 그렇게 드려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20만 원 어쨌는데. 그럼 그거 다시 돌려줘. 엄마한테 입금해 드릴 테니까. 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안 그래도 요즘 나 힘들어 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오죽하면 엄마 생신 선물도 공금해서 빼서 드렸겠어. 나도 당신처럼 용돈 모아서 드리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공금해서 빼서 드린 거잖아. 20만 원 그냥 내가 내일 장모님께 이체해 드릴게. 됐지?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서운함을 티냈지만 다음날 엄마에게 돈을 보내드리지도 않았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져야 되겠다 싶었는데 엄마는 그래도 저에게 말 못할 일이 있는가 보다며 한 번은 넘어가 주라고 저를 달래셨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남편도 대출이 많고 그러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모는 시부 보험금과 재산들을 모두 투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부동산이며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수익이 꽤 있으신지 옷이며 신발부터 가방 등
하고 다니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은 갑자기 남편과 저에게 밥을 사주시겠다며 말씀하셨던 날이 있었어요. 저번에 투자한 거 있지? 그거 이번에 몇 배는 띄어가지고 얼마나 벌었는지 볼래? 내가 이렇게 투자복이 있다니까. 이래서 돈을 번다고 말하는 건가 봐. 너희도 목돈 있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맡겨. 솔직히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라고 해봤자 꼴랑 몇만 원이나 나오니? 요즘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라니까. 너희 월급 아무리 쏟아부어도 거기서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와, 엄마 진짜 대박이다. 저번에 엄마 투자한 거 이렇게나 올랐어? 와, 엄마 그때 나한테도 같이 하자고 했었잖아. 내가 돈 없어서 못했지만. 여보, 우리 모으는 돈 그거 깨서 엄마한테 맡기는 건 어때? 솔직히 우리 그거 결혼하고부터 계속 넣었는데 지금 이자 몇만 원 부른 거밖엔 없잖아. 이거 봐봐. 엄마 거의 배는 더 버셨어.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거 아니야? 그래. 목돈이 있으면 나한테 맡겨봐. 내가 이런 거 잘하는 거 같다니까. 사부인한테도 한번 목돈 있으시냐고 물어봐봐. 내가 잘 굴려준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얼마나 버신다고. 평생 남의 일만 하다가 가실 거라니? 그래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인생이지. 너나 너희 엄마나 너무 생각이 고리타분하다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돈이 돈을 부르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 저는 아직 투자를 할 생각은 없어요. 해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좀 공부도 하고 그래야죠. 주변에만 보더라도 투자하다가 다 날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좀 조심스럽네요. 어머님도 너무 전 재산 투자하시지 마시고 조금 버셨으면 원래 투자했던 돈은 빼고 저축하세요. 어머님 수입 보신다니 다행이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좋잖아요. 얘, 너 질투하니? 내가 돈 크게 벌었다니까 배 아프지? 그러니까 너도 투자하라니까. 요즘은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바보야, 바보. 우리 아들도 원래 이론적으로 머리가 비상한데 너랑 결혼하고부터는 배포가 무지 작아졌어. 쟤는 봉돈 다 네가 관리한다고 하니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앞뒤 없이 투자를 하라는 시모의 말에 넘어갈 생각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목돈을 자기한테 맡기라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보도 알고 공부도 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시모와 남편에게 돈을 맡길 순 없었어요. 그러던 중 투자가 생각보다 잘 됐는지 시모가 갑자기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저에게 시비를 걸었죠. 그러게. 엄마 말 믿고 투자하자니까. 그랬으면 우리도 지금 전셋집에서 벗어나서 집 하나 떡하니 샀을 거 아니야. 아, 내가 당신 말 들었던 게 바보였던 것 같아. 그냥 그때 밀어붙이던가 했어야 하는 건데. 당신도 지금 좀 부럽지? 그때 엄마 말 믿고 투자했으면 지금쯤이면 넉넉하게 돈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럽잖아. 그렇지? 여보, 어머님 이사 가는 곳 땅값은 알고 지금 말하는 거야? 어머님 지금 시내 한복판에서도 집값 비싼 곳에서 사시다가
그 동네 가시는 거야. 물론 지금 사시는 집보다 훨씬 넓고 마당도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 이사 가시는 게 지금 좋은 거라고 생각해? 새 집이고 넓은 집이니 좋지. 좋은데, 투자해서 돈 버시니까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니, 당신, 집은 제대로 보긴 한 거야? 거기 바닥, 전부 대리석에, 마당에는 천연 잔디까지 쫙 깔려 있고, 방도 지금 있는 집보다 많고, 가전들도 다 빌트인으로 좋은 걸로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엄마가 수익 보니까 거기로 이사 가는 거지. 딱 봐도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잖아. 이번에 동생도 거기 같이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 우리도 합가할까? 아, 그때 엄마가 투자하라는 대로 했으면 지금쯤 회사고 뭐고 때려치우고 사업을 했을 텐데. 시모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했는데, 이사를 가는 동네가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 아무리 신축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살던 곳을 처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 같다 생각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이사를 하고 집 들인 날, 엄마가 시모의 이사를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엄마는 선물로 작은 상자를 시모께 드렸는데, 시모는 그 상자를 받고서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너희 엄마는 어디 집들이 가시거들랑 뭐 들고 가는지 네가 좀 봐드려야 되겠다. 돈이 없으시거든. 그래도 좀 큼직큼직한 물건으로 챙겨서 드려야지. 이거 뭐니? 어디 비누 한각 선물해 주셨다니? 에휴, 뭐 너희 엄마도 아껴서 사시느라 그러시겠지만 솔직히 이건 아니지. 콩알 만한 거 주고 밥까지 먹고 가시게? 에휴, 네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에이, 장모님 좀 너무 하셨네. 당신도 장모님이 선물 가지고 오시는 거 안 들어봤어? 그래도 당신이 옆에서 좀 챙겨드리지 그랬어. 이게 뭐야? 엄마도 급이 있는데 엄마한테 맞춰서 준비를 하시던지. 정말 부담스러우셨으면 그냥 안 오셔도 되는 건데. 엄마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장모님은 이런 거 돈 쓸 줄 모르시는 분이셔. 어머, 엄마, 이렇게 작은 선물 상자 주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큼직큼직한 선물로 주시더구만. 뭐 금덩이라도 넣어두신 건가? 엄마, 궁금한데 한번 열어보자. 어? 엄마 이거 금두꺼비 아니야? 어머머머, 이거 봐봐. 여기 진짜 금덩이를 두셨네. 인증서까지 있어. 어머, 엄마, 이거 10돈이 넘는데? 뭐? 아니, 10돈 두껍이라고? 아니, 세상에. 아유, 이걸 어떻게. 아이고, 우리 사돈께서 통이 정말 크시네. 역시 할 때는 딱 할 줄 아는 게 우리 사돈이시구나. 얘 뭐하니? 가서 고기 좀 더 가지고 오렴. 우리 사돈이랑 오늘 할 얘기가 많겠네. 사돈 어디에 앉아 계시니? 내가 가서 모실 테니까 가서 음식 좀 넉넉하게 가지고 오렴. 순금 두꺼비 10돈이 넘는 것을 선물로 줬다는 걸 알고선 시모의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엄마가 선물을 주는 순간에도 웃음 한 번 보이시지 않으셨던 시모가 갑자기 엄마에게 살갑게 다가가 말을 거는 걸 보고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 집에 있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들어 전 선물로 줬던 두꺼비를 들고 엄마와 나오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선 부랴부랴 나온 시모와 신우는 왜 이러냐며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며 선물인데 그걸 왜 가지고 가냐며 말을 했죠. 전 이 집에 더 이상 주고 싶은 복이 없다며 두 사람을 뿌리치고 엄마와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면서 전 그동안의 얘기를 엄마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참,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돈으로 널 지어 살려고 했던 거구나. 안 그래도 이번에 이사 가신다면서 나한테까지 전화와서 투자하고 있다며 말을 하더라고. 전에 사이도 찾아와서 좋은 투자처 있다면서 나한테 슬쩍 흘리더니만 지 엄마 하는 거 하려고 날 떠본 거였나 봐. 내가 당장 목돈 없다고 했기에 망정이지. 엄마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안 그래도 나한테도 엄마 모아둔 돈 있으면 자기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냐면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엄마한테까지 물어봤구나. 아, 나 지금 이사를 간 것도 진짜 돈을 벌어서 간 건지도 모르겠는데 시댁 식구들은 수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던데? 너 집에 가서 너희 공동통장 그런 거 싹 다 확인해 봐. 안 그래도 네 남편 자꾸 투자하라, 목돈 빌려달라 나한테도 연락 오고 그랬었거든. 아무래도 수상한데 네가 가서 이것저것 알아봐야 할 것 같으니까 확인해 봐. 얼마 전에도 네 시모가 투자하라면서 자기가 굴려주겠다고 연락 왔는데 내가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싹 목소리가 바뀌던데. 뭔가 수상한 것 같아. 전 엄마의 말을 듣고서는 공동으로 관리하던 통장과 적금을 들던 통장을 모두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매달마다 수상한 지출이 보이더라고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확인을 해보니 남편은 결국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했던 것이었어요. 전 우리 집을 무시한 시댁 식구들에게 진절머리가 났고 그 중간에서 제대로 중지도 못하고 휘둘리는 남편에게도 진절머리가 났죠. 거기다가 말도 안 하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한 남편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면서 드러난 것은 그동안 남편의 월급이 제가 알던 월급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애초에 저에게 100만 원은 더 적게 말을 했었고 그 돈 모두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댁에 드리는 돈이 200만 원이나 됐다는 거였죠. 여기에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 투자까지 했던 상황이었고 이 모든 것은 남편의 유책 사유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그동안 모은 재산에서 남편의 분할 비율은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엄마가 투자했던 거 다 사기였어. 엄마만 믿고 우리 다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그거 다 사기였더라고. 지금 우리 집도 다 날려서 시골 할머니 댁으로 들어갈 거야. 당신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전원주택도 엄마 명의로 된 게 아니래. 전세로 들어왔고 그동안 투자한 거 잘 안 돼서 집 처분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엄마가 말하더라고.
아, 내가 진작에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할 거니? 나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 이렇게 전화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 그리고 그때 당신 투자해야 한다면서 나고 엄마고 무시했으면서 뭐? 진작에 내 말을 들어? 다시 돌아가도 당신은 똑같아. 당신은 지금 이렇게 될 거 알고서 돌아가도 내 말은 절대로 안 들을 거였을 테니 후회하는 척 하지 마. 아니야.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당신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엄마 말만 믿어서 그랬던 거 진짜 반성해. 시골 내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솔직히 직장 그만두기는 좀 아까워서, 나라도 여기 고시원 잡아서 지내볼까 생각 중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당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줄 생각 없어?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뭐? 당신 기회는 이미 살면서 많이 줬어. 그런데 무슨 또 기회를 주라는 거야?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회 날린 건 당신이야. 내가 기회를 안 줬던 게 아니라 나랑 당신은 앞으로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만날 일 없으니까 기대조차 하지 마. 당신이라면 지긋지긋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제 말을 듣지 않았던 남편은 대출을 받을 대로 모두 끌어모아 투자를 했고 투자 사기를 당하면서 시댁은 몰락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참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싶더군요. 저는 이혼 후 친정에 들어가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수십 년을 꼬박꼬박 저축을 하셨던 엄마는 편하게 노년을 즐기고 싶으시다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비용까지 다 준비를 해 두셨더라고요. 엄마는 늘 내 노력과 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쉽게 떠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새겨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돈이 풍족하다면 물론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욕심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정말 많은 인생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전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때의 시간들이 생생히 떠올라 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제 딸 보미가 감기로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미 나이는 6살밖에 안 되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었으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갔었겠지만 그날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움직일 생각이 아예 없길래 딸이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그거조차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저에게 되레 화를 내는데 정말 기가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보미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보미 걱정도 안 돼?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리고 감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쓸데없이 병원비 나가야 되겠소?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배고프니까 아침밥이나 좀 차려봐. 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 허튼 데 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해결할 생각이나 해. 조금만 아파도 병원 데려가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어렸을 때 많이 아파야 커서 병치레 안 하는 거야. 뭐야?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아침 안 차려줄 거야? 지금 병원 같이 안 간다고? 화난 거냐? 당신이랑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6살밖에 안 된 애가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원비 나가는 게 아깝다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아까워. 남편은 항상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무관심했었고 남의 자식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보미가 태어나기 전에는 항상 저에게 잘했었는데 보미가 태어나고부턴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차가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렸었죠.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저도 점점 지쳐가게 되더라고요. 가정의 무책임한 남편한테 점점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옳은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해장국을 차려달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인 뒤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자 남편의 얼굴을 또다시 봐야만 한다는 게 너무 싫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갔다는 걸 예상했었는지 부모님과 아침을 함께 먹고 있는데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희 집과 친정집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문 좀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저희 가족을 부르길래 약 먹고 잠이 든 딸이 깰까봐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을 줄 알았다면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왔다며 곧장 주방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장모님,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봄이 엄마가 이제는 아침상도 차려주지 않네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있는데 밥 한 끼 대접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봄이 엄마가 차려주지 않으니 어쩌겠어요. 장모님한테 얻어먹어야죠. 집안의 가장이 이런 취급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장인어른? 나도 좀 전 상황에 대해 대충 듣긴 했다만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을 해야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대접받을 자격도 없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침상 차려줄 필요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지. 자기 마누라한테 밥 한 숟갈 얻어먹지 못하면서 여기 와서 밥을 구걸해서 쓰나? 차라리 그냥 식당에 가서 자네가 원하는 해장국 한 그릇 사 먹게. 애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는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다면서? 아빠의 한마디에 엄마는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상을 치워 버리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더니 사위 대접도 안 해준다며 조도 안 먹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빠도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은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희 부모님 집에서 나간 뒤로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상당히 많은 짐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짐을 밖으로 전부 다 내던지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말렸지만 저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이런 취급받느니 차라리 서로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각자 인생 살자고 제 짐을 전부 다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유나 알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뭐하러 너랑 살아야 하는데? 변한 건 당신이지. 보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했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집안의 가장이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딸 자식 아픈 것까지 병원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건 네가 해야 될 역할 아니야? 집에서 육아만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편하게 놀고 먹게 해주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하라고. 보미가 딸이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아들 손자를 바라셨는데 딸이라서 당신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납득을 할 거 아니야. 잘 알고 있네. 우리 집안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둘째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엄마 눈치를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 거고, 아이도 가지고 싶어야 가지는 거지. 지금 삶이 이런데 정신 나갔다고 내가 왜 아이를 가져? 나만 불행해지는 길이잖아. 시모는 아들 손자를 바라셨지만 저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었어요. 둘째를 가진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모와 남편의 반응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기 때문에 둘째는 계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만 보면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고 재촉하셨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둘째도 딸을 낳게 된다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하면 더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던 거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었죠. 제가 아이를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결국 남편은 집안에 있던 제 짐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혔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저도 이혼을 결정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저한테 걸어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한번 훑어본 뒤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여자는 저를 한번 흘낏 쳐다본 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했는지 문을 열어주자 처음 본 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려고 하는 거 가로막아선 뒤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새로 들인 마누라라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장까지 가는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옷을 잡고 뒤로 낚아채 넘어뜨렸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모는 모든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시모가 현관문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굳게 닫혀 버렸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그 자리에서 현관문만 바라본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남편은 비밀번호까지 바꿔둔 상태였어요. 제 딸 보미가 이런 상황들에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멈추지 않길래 일단 딸부터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본 이상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부모님께 딸을 맡긴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면 몰라?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새 마누라를 들이려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법적으로 당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진 않을 텐데. 그래서 소송이라도 걸게? 지금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네가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그리고 내가 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겠어? 지금 이 자리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인 거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건 아니다. 당연히 너랑 정식적인 절차 밟아 이혼한 뒤에 새 며느리로 들을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야. 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고분고분하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면 되는 거야. 얘는 너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 집에 온 손님일 뿐이라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네가 바라는 거잖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 인생 살아가자고. 하정씨, 저희는 그럼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나 같이 할까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네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6년의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아들 손자를 낳아주지 않는다는 거에 저를 내치려는 시모와 남편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 하는데 그 순간 안방에서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듯한 아이가 눈을 비비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놀라 그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품에 안겼고 둘이 모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아이, 당신 아이는 아니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니? 지금까지 몰래 아이를 키워왔을까봐? 우리가 그런 미련한 행동을 했을 것 같니? 괜히 위자료 나가게 할 필요 없잖아.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가. 내 아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아이다. 그런데 내가 왜 애딸린 하정 씨를 받아주려는지 아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낫거든. 우리 집안 아이야 또 가지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 사람이 좋으면 단점도 다 이뻐 보이는 법이라고. 내가 원하는 아들 낳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잖니? 어차피 각자 인생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만 신경 끄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눈에서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기 기호씨, 이번에 제 딸 서윤이가 치과를 갔었는데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 4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카드로 긁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 들여올 물건들도 이제 하나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야. 하정 씨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치료비가 400만 원 든다고? 그것도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면 돼.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다 사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당신 남편인데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어?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놀고들 있네. 애 딸린 여자를 새 아내로 들인다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고작 아들 하나 보려고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야? 봄이는 소아값이 4,000원 나오는 것도 아까우니까 병원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딸 자식은 치과 치료비 4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라고? 저는 결국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여버렸어요. 제 딸은 병원비 4,000원도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자식은 4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하라는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뒤 다음날 이혼하자고 확실하게 못 박은 다음 지긋지긋했던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가정법원에서 기다리다가 잠시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 안에서 시모와 내연녀가 먼저 도착해서는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온 줄 알았는데 성격 급한 시모가 서둘러 이혼시키려고 먼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오늘 이혼하면 너희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있고. 네, 착상도 잘 돼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리하지 않게 안정만 취하면 된다던데요. 어머님,
오늘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아유,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네. 그나저나,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제야 대충 알 것 같네요. 저 여자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들어선 거였어요. 상간소송 위자료 안 주려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셨는데, 이거 어쩌죠? 저한테 딱 걸렸는데요. 합의 이혼하고 끝냈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어요. 이대로는 이혼 못할 것 같네요.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내연녀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들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굳이 따라와서 제가 다 알게 됐다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귀로 모든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연녀가 출산할 때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 또한 들을 수 있었죠. 본처와 자기 친자식을 버린 그 사람이 언젠가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좋은 사람이 곁으로 다가왔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 만큼 저와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현재가 행복해서 그런지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고 살아왔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년 만에 제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저희 가족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휠체어를 끌며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한 노인이 집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딸이 뒤에서 밀어주었죠. 남편도 덩달아 함께 밀어준 뒤 언덕까지 올려보내드렸고 보미와 함께 서로 웃으면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저희 가족을 쳐다보던 노인분이 푹 눌러쓴 모자를 벗으며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노인과 제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1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안겨주었던 전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발을 쩔뚝거리며 시모 옆으로 다가가 휠체어에 실렸던 고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시모가 저를 보며 손으로 가리켰고 옆에 있던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전 남편인 걸 알 수 있었죠. 10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모자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까봐 서둘러 남편과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부르면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목발을 짚고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달려온 전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오래간만이라면서 잘 지내고 있었냐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미는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자기 친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미도 남편이 들어가자 아빠라고 부르면서 같이 뒤따라 들어갔고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우리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나를 부른 거야? 당신 모습을 보니까 안 물어봐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충은 알 것 같네. 우리 엄마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못 알아볼 뻔했어. 정말 몰라보게 많이 변했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어. 고문이나 주워서 엄마랑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네. 10년 만에 얼굴 보는데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돈 좀 줄 수 없을까? 오늘은 생각보다 고물이 많지 않아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거든. 돈도 많아 보이는데 밥값 좀 부탁할게.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야? 내 딸한테는 병원비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의 자식에게는 큰돈도 아낌없이 썼잖아. 10년이 지났다고 그 감정이 어디 가겠어? 그때의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나는 당신한테 10,000원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 내 눈앞에서 그만 사라져. 여기가 너희 집이니? 문패에 가족들 이름 적혀 있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저택에서 살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 시집간 것 같은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끼만 사 먹게 돈 좀 줄 수 없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말아먹었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돈이 눈에 보이는 걸 어쩌겠어. 그래서 큰 거 한탕 하려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렸지 뭐냐. 내 아들은 도망친 그 여자 잡겠다고 찾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 우리 핏줄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그 여자는 작정하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였다니까.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10,000원도 아까워요. 저와 보미가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어쩌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겠네요. 그러니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눈물을 보이면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시모에게 건네주려는데 남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는 10만 원을 다시 지갑 속에 넣어 버렸어요.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갔는데 10만 원만 주냐면서 이왕 주는 거 지갑에 있는 현금 전부 주면 안 되냐는 말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문을 닫아버리자 전시모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며 거품을 물었네요. 결국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그날 이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경찰의 신고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반도체 납품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남편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미는 지금의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어요. 지금의 가정이 깨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접근한다면 그땐 절대 용서해주지 않으려고요. 평생 그렇게 떠돌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지금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